미션 365. 네, 지금 세상에는 유리 없이 거처 없이 방황하는 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 지역에 있는 집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국적이 없고 또 가야 되면 가야 되고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에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 사역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 사명과 부르심으로 집시들을 향해서 또 복음을 증거하라고 보내신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 우리 김수길 선교사님, 그리스에 집시 사역을 하시는 김수길 선교사님 지금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교사님 그 그리스 말이 네. 저희들 헬라에서 네네. 말할 때 현대하고 성경의 그 그리스어하고 다르죠? 문자는 같은데요. 일론 표현법이 많이 다릅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저는 그리스에 계신 분들은 성경을 얼마나 잘 이해하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현대 그리스 성경도 현대문으로 했기 때문에 일론대는 다 원전을 그대로 이해하고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기도 하죠. 네, 그렇군요. 그리스에서 사역한다는 것이. 네. 자, 우리 전화로 스튜디오에 모셨는데 이제 선교사님 뭐 좀 개인 소개부터 시작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본인이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수길 선교사입니다. 저는 아내 그리고 제게는 2명의 딸과 2명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이 4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그리스로 들어간 것은 1997년도 7월 달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지금까지 집시 사역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살고 있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리스의 2번째 도시이고 그리고 이웃으로는 알바니아, 불가리아 그리고 마케도니아 공화국, 터키가 이렇게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국경 도시이기도 합니다. 네. 데살로니가 그거 참 저희가 성경에서 듣던 지명인데 거기 계시는군요. 그럼 거기 뭐 그 예전에 그 고대의 어떤 성경적 배경의 그 유적들이 좀 있나요? 네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지순례에 오시는 분들은 그리스의 물가도 비싸고 또 시내에 들어오면은 교통도 복잡하다 보니까 저는 잘 몰라요. 모르는데 어떤 분들은 그리스 오셨지만 데살로니가는 그냥 통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데살로니가는 하루 정도 갖고도 모자랄 정도로 많은 유적들이 있죠. 예를 든다면은 바울 사도께서 활동할 때부터 그리고 이후에 초대 교회의 모델이 되어지는 여러 교회들 그리고 기독교가 국교화되고 난 뒤에 세워졌던 초기 공동체의 교회들 그걸 비롯해 가지고 성 디미트리우스 교회라고 그리스 정교회의 어머니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유적들이 데살로니가에 있고요. 또 데살로니가 주변에는 사도 바울의 베레아 지역에 80km에 있고 또 그 외에도 많은 흔적 유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그리스가 그 개신교의 형편으로 본다면 어떻게 보면 그 복음의 그 진원지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어느 상황인가요? 그 사람들이 여기서 그리스 정부가 이야기하기를 그리스에는 정교회가 약 90몇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70% 정도가 형식적이든 명목적이든 정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 15%는 모슬렘입니다. 네. 이유는 옛날 1990
1920년도에 네. 그 터키와 그리스의 국경 전쟁 당시에 서로 볼모로 남겨주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스 북부 트라키아 지역에 모슬렘, 터키계 모슬렘이 한 50에서 60만 명이 터키계 그리스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들을 포함해서 또 이민 디아스포라로 온 모슬렘들을 합치면 그분들이 한 10%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무신론자들도 있고 복음주의 교인들은 약 0.3% 내지 4% 정도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굉장히 적은 수의 아주 개신교인이 극소수입니다. 네. 근데 또 한편 이제 그런 상황이지만 또 우리 최근에 그리스가 많이 소식이 네. 들려나왔던 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네네네. 세계적인 뉴스가 되기도 했는데 네. 요즘은 좀 어떤가요? 지금도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죠. 단 외부에 알려지지 않을 뿐이지만 사실은 어떻게 해결할 그것이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한국처럼 기업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또 다른 또 산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관광업하고 그리고 해상 운송업 그리고 농업을 위주로 하는 제1차 산업 수준인데 서비스업 정도와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공무원들을 줄이고 그리고 세금을 많이 올려서 더 이상 빚을 안 지는 수준에 지금 버티고 있지만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피로감과 저항감이 심하죠. 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알기는 그리스가 유럽에 들어가 있는 네네. 나라잖아요. 그래서 네. 생활 수준이라든지 경제 수준이 상당히 높은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떤가요? 네, 사실입니다. 높습니다. 우리나라보다도 대한민국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여유가 있었고 잘 살았죠. 그래서 중산층이 두터웠고 그리고 또 재정적인 면과 삶의 질에서 한국보다는 높았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어려워하고 있죠. 네. 지금 그런 상황에 계신데 우리 한인들 교민들도 좀 들어가 있나요? 혹시? 유럽에서 가장 교민이 적은 나라일 겁니다. 한 전체를 합쳐서 300명이 넘지 않고요. 네. 대사관 직원들 모두를 통틀어서 한 290명 정도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한인들이 제일 적은 나라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 이제 특별히 그 집시라는 그 대상을 네. 선교를 하시는데 생각보다 저희들이 생각할 땐 집시 그러면 좀 일반적인 생각에 폭력도 많이 있고 네네. 또 좀 많이 안 배워서 좀 무식도 하고 네네. 예, 뭐 아주 굉장히 문제가 많은 어디 가든지 천덕꾸러기처럼 이 나라 네. 저 나라 가면 네. 치이고 이런 네. 사람들로 아는데 네. 어떻게 그 어려운 사역을 시작하게 되셨는지요? 예. 제가 파송받아서 갔을 때는 사실은 제가 신학교에서 현지 지도자를 가르치는 목적으로 또 그 이웃 나라에서 그렇게 저를 불렀고 그래서 가서 보니까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집시 사역적으로 이렇게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집시들은 사실 말씀하셨듯이 보기에는 험악스럽고 또 사실 이탈리아에 가면은 그 집시들이 악명을 떨치고 또 서리꾼이라든지 좀도둑으로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고 또 그분들이 그 사회에 대해서 또 저항도 하고 또 가진 것 없고 배우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상당히 맞고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그분들이 또 가지고 있는 좋은 점도 있는데 뭐냐면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진정으로 다가가면은 배운 사람들보다도 잘 사는 사람보다도 더 솔직하게 마음을 열 수 있다는 것이었고요.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 문제를 말씀 안에서 찾을 수 있을 때에 느끼는 감동은 그 여유 있는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그 감동이죠. 네. 그러면 그 집시 선교를 네. 하시면서 아주 지금 뭐 이렇게 간증이라고 말씀드리면 좀 어려운 일도 당하셨을 거고 네, 또 네. 보람도 있었던 일도 네. 있을 거고 그런데 네. 뭐 그런 좀 생각나시는 일들이 어떤 게 있나요? 네. 저희가 그 사역을 해왔던 곳이
데살로니가 국제공항 옆에 그 집시 캠프가 있습니다. 한 300명이 사는 곳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오래전에 처음 개척할 때에 그곳에 들어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저희와 함께 IMB 팀들도 많이 도와주었고 또 데살로니카에는 한인 선교사가 저희밖에 없었고 미국 선교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분들하고 이제 같이 동력을 하면서 시작을 했던 그 지역이 그때 제가 들어갔을 때에 7살 먹은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이제 저희와 계속 이렇게 훈련받고 또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이랬더니 지금은 이제 그 동네의 지도자가 되었죠.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들이 첫 번째 사역의 모든 것을 그리스 복음주의 교단에 이양했습니다. 그 이양하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 복음주의 교회는 그 전국적으로 그리스 정력에 38개밖에 없어요. 38개밖에 없는데 모든 목사님들이 아주 그 웨스트민스터나 고든 코넬에서 네. 공부하신 아주 실력이 있는 분들이군요. 컨설버티한 그런 네. 교단이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입양했을 때에 그 교회가 39번째 교회로 총회 인준이 되어져 가지고 지금은 몇 해 전부터 이제 저희하고 관계없이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그곳에서 이제 지도자로 또 전도자로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스스로도 집시 언어로 이렇게 좋은 복음송을 이렇게 번역해 가지고 또 부르고 저희 한국에서 온 단기 선교사님들이 가르쳐준 그 악기를 가지고 그들이 활용을 잘하고 있어요. 우리 집시 형제 자매들은 달란트가 있는데 음악적인 달란트가 굉장히 있어요. 네. 그래서 악보를 몰라도 조금만 노력하면은 음감이 좋아가지고 다 이해하고 소화시켜서 음반도 만들고 전도 CD도 만들고 그래서 굉장히 제가 직접 했을 때보다도 더 많은 효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집시 현황이 지금 네. 어떻게 여러 나라 퍼져 있는 거로 하는데 집시 현황은 좀 어떤가요? 네, 집시들은 한마디로 이렇게 짧게 말하기 어렵지만 동유럽에서는 이제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공산권역에서 생활했던 집시들과 또 공산권역이 아닌 비공산권에서 생활했던 집시들. 근데 공산권 집시들은 그 체제 시대에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나름대로의 이렇게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 근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든다면 헝가리 같은 데서는 집시 출신의 국회의원도 생기고 또 유럽 국회의원, 미국으로 말하면 상원 같은 데에도 진출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가리아 같은 데 그 이유가 강제적이었든지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고 그러나 반대로 이탈리아나 그리스, 스페인 같은 프랑스 같은 데에는 그냥 자발적으로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배움이 문명자들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하는 거라고는 구걸이나 또 점도둑질 그리고 사회의 하층민으로 이렇게 전락되어진 경우가 많아서 두 개로 이렇게 구별되어 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그들이 국적을 이렇게 획득하는 거는 어려운가요? 아니요. 나라별로 태어나는 곳이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그리스 집시라면은 아이는 자연적으로 그리스 시민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스 시민이지만 그 나라 시민이지만 차별을 받는 거는 명약박간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생활 방식에서 모든 것에서 차별되어지고 또 어릴 때부터 태어나는 장소부터 자라나는 환경이 다른 것이다 보니까 시민권이라 할지라도 한눈에 보기에도 다르고 네. 삶도 다른 거죠. 네. 근데 그 집시 선교를 네. 하시게 된 특별 직접 원인이라든지 어떤 동기나 부르심의 계기가 있으셨을 텐데요. 네, 집시들은 그냥 힘들게 살잖아요. 처음에는 측은한 마음, 긍울한 마음이 생겨서 그들을 좀 도와주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말도 되어지고 오히려 재밌더라고 저한테는요. 집시 말이요? 예, 네. 집시 말도 그렇고 집시들이 네. 저를 대하는 이런 것이 좋아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졌고 그렇게 만나다 보니까 제가 선교사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시작되어진 것이 지금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특별한 일이라면은 이제 집시 형제 자매들, 특히 그리스에는 그리스계 집시가 있는 반면에 옛날 알바니아가 이제 이웃 나라잖아요. 이웃 나라인데 그 사회 문제가 재정 문제가 생기면서 준내전 상태에 들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로 들어올 때에 집시 형제 자매들도 많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불법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그냥 심할 경우에는 사망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다가 이제 그들에게 약을 주고,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조그만 그 기본 의료 지식 가지고 치료도 해주고, 이 일을 한 1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제가 네. 그 말씀 전하는 것과 치료해주는 사역으로 이렇게 발전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약 정도 주던 것에 나중에 침도 좀 놔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청진기 사용하는 법도 배워가지고 혈압도 재주고 부정맥도 잡아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진짜 모르는 부분들은 이제 현지의 그 국경 없는 의사회 또는 또 세계 의사회 이런 그 단체 NGO 단체들에게 소개해가지고 치료받게 하고, 또 한국이나 미국에서 그 의료팀들이 단기 사역 왔을 때에 또 사역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그리스 안에 집시가 얼마나 되나요? 정확한 숫자는 없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집시라고 이렇게 구별된 게 아니고, 근데 정부가 이야기하는 사람들 한 10만을 이렇게 보는데요. 제가 볼 때는 한 40만에서 50만 명 정도가 집시가 아닐까 할 정도입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살고 있는 데살로니카 주변만 해도 5, 6만 명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테네라든지 시골 지역, 중부 그리스 지역 농장에 투입되어지는 이런 집시들 하면은 굉장히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들을 전도하는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네. 뭐 기본 토착 신앙이라든지 네. 또 기독교 복음을 좀 받기가 어려운 어떤 신앙, 혹시 그런 건 있나요? 이분들은 지혜로운 민족이에요. 예를 든다면은 이들이 모슬렘권에 가면은 모슬렘의 신앙을 믿든 안 믿든지 형식적이라도 받아들이고요. 정교회권에서는 정교회를 받아들이고, 로마 캐톨릭에서는 캐톨릭의 신앙을 받아들여요. 근데 그들 속에는 데벨이라고 하는 그 신이 있는데, 그러니까 정교회에서는 하나님이 될 것이고요. 모슬렘에서는 알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쉽게 봤는데 그 속에는 그들의 데벨의 사서 신앙이, 그래서 저희가 번역할 때도 하나님 대신에 데벨 하면은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지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러면 복음의 수용성은 어떤가요? 잘 받아들여요. 근데 행동 면에서 문제지만. 예. 그게 속 사람이 변화되는 건 어려운 거군요. 네. 왜냐하면 그들의 의식이 워낙 눌리고 없게 살다 보니까 할 수만 있다면 거짓말하고 훔쳐도 죄가 되지 않는 이런 그 윤리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쉽게 바뀌지는 않죠. 그래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했던 것은 어른들보다도 어린 세대를,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그 아이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도자도 나오고 그러니까 사역의 열매가 보이는 거죠. 네. 계속해서 어른들만 했다면은 똑같은 마음이었겠지만 그때 아이들 7살, 6살, 4살 이런 아이들이 가르쳤더니 그 집시들 빨리 장가를 가요. 결혼해요. 아이들 한 15살, 16살 되면 엄마 아빠가 되니까.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을 생각했고 했던 것이 아까 말했던 조금 전에 말했던 우리 오레스라고 하는 형제도 7살에 저희를 만나가지고 지금 22살인데 아이가 둘이에요. 둘이면서 그 복음주의 교회에서 운영하는 성경학교에 가서 성경 배우고, 또 그 현장에서는 교회에서도 봉사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죠. 네. 뭐 이렇게 오랫동안 큰 일을 많이 하는 그런 선교지 형태가 거긴 아니라서 사람 하나 이렇게 세우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고 어려운 일인데 참 큰 열매가 있으시네요. 네.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집시 그러면 좀 피상적으로 아는데 그들의 생활 형태나 문화는 좀 어떤가요?
각 나라마다 좀 달라요. 조금씩 다르지만, 동일한 것은 첫째 그들이 집시라는 것을 아이덴티티를 잊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 아이가 태어나면은 5살까지는 엄마 아빠가 집시 말을 가르쳐요. 네.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좀 컸을 때는 현지 그리스 살면 그리스 말, 그리고 헝가리 가서 헝가리 말을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이중 언어를 쓰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들이 이제 학교와 이런 데 잘 안 보내려고 그래요. 그냥 가도 아이들로부터 멸시당할 것 같고, 또 그 아이들이 또 워낙에 어려서부터 교육 제대로 일반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좀 버릇없이 군다고 느끼니까 네. 또 차별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안 가고, 그 교육을 못 받다 보니까 좋은 직장 가질 수도 없고, 하는 일이라고는 농장에 나가서 막 일을 하든지 쓰레기통을 뒤져서 쓸만한 물건을 수집하는 넉마주의 같은 사람이 되든지, 또 아니면은 부녀들은 가서 구걸을 하든지 이런 형태의 삶을 갈 수밖에 없는데, 개중에는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집시들은 그들은 이제 떠나죠. 네. 일반인 사회 속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제가 아까 보니 그리스 집시가 몇 명이 될 때, 했을 때에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 뜻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근데 그들의 품성은 아까 좀 일반적으로 깊게 들어가고 네. 사귀기 시작하면 착하다고 그랬는데 네. 일반적인 어떤 그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행동들은 보통 어떤가요? 아주 나쁘죠. 네. 그런 선교사님도 많이 좀 당하셨겠네요. 네. 뭐 그들은 아무리 주어도 하나 안 주면은 10개는 생각 안 하고 안 받은 것이지만 이렇게 앙심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그런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우리의 본성이니까. 그래서 제가 집시들을 가르치면서 사역하면서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고, 또 저 자신의 본성을 볼 수 있는 좋은 그 훈련의 장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리고 또 집시 형제 자매들은 그렇지만 그들이 어렵게 살다 보니까 거짓말을 당연시하고 작은 도둑질에 대해서도 정당화시키고, 그리고 또 남을 괴롭히는 것에 대해서 쾌감을 느끼기도 하고 보상 심리로 이런 것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을 보면 좀 더 친해지거나 저를 믿을 때 오면은 이제 그들도 잘못했다는 거 알고 있어요.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것도 안 훔치고도 못 살잖아요. 이런 식으로 저한테 질문하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집시 선교라는 게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중에 뭐 이렇게 많이 하시지 않는 분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좀 그 선교사님으로서 그 집시 선교를 할 때 제일 어려움과 그 도움이 필요한 분야는 어떤 건가요? 네, 저희 경우에 사람이 많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이제 IMB 팀들이 저희를 많이 도와주었고, 그리고 이제 집시 선교는 끊임없이 주는 선교예요. 네. 그냥 그들에게 물질도 주고 마음도 주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사랑도 주어야만이 이루어지는 선교이기 때문에 때로는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천하 한 영혼이 안귀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집시들은 그것도 잘 알고 있어.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다고 누구를 많은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하고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강한 체 하려고 그러고 험악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랑을 가질 수 있는 사역자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기보다는 그들이 가르칠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겠죠. 물론 물질도 필요하고 사랑도 다 필요합니다. 네. 아유, 거기 계시면서 참 어려운 일 많이 당하시기도 하셨는데, 또 제가 개인적으로 좀 들은 말씀이지만 우리 사모님 지금 건강이 안 좋으시다는 말씀으로 하셨는데 어떠신가요? 저는 이제 자주 가끔씩 이렇게 본국 방문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그런데, 아내는 한 번 현장에 사역장에 들어가면 한 4, 5년 방문하는 게 없이 계속 있어 왔어요. 이번에도 만 4년 동안 사역하다가 잠시 일 때문에 한국 나와서 이제 검사를 받아 보니까 몸도 안 좋은 데도 많이 나오고 아픈 데가 참 많죠. 그것이 저희들이 몰랐는데 이제 저희도 50대 후반으로 들어서고 아내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것을 겪나 봅니다. 네. 지금 이번에 수술도 마치셨다고. 참 아유, 그 몸으로도 좀 어려운 상황이시고.
네. 예. 근데 아내는 이제 한국에서 있을 때 학교에서 교포는 생활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르치는 걸 너무 좋아하고 네. 그래서 저보다도 오히려 사역에 더 인볼브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그 아이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왜냐하면은 저희에게 4명의 자녀가 있다 보니까 그 다 내 아이 같고 아이들이 참 예뻐요. 집시 아이들이요. 네. 태어날 때 보면은 정말 예뻐요. 네. 정말 애기 안 예쁜 애기가 없겠지만 또 우리 집시 아이들 보면 눈, 코, 입이라든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귀엽고 네. 사랑스럽고 그런 아이들이 못 먹고 못 입어서 힘들게 보는 것이 처음에 저희들 너무 마음 아프게 했고 네. 그 아픔 때문에 지금까지 그들과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사역하고 네. 있지요. 그럼 혹시 뭐 앞으로 우리 선교사님 계획들이 있으시겠지만 네. 그 집시들을 위한 그 어떤 커뮤니티의 학교 같은데 그런 게 가능한가요? 네, 가능할 것 같아요. 하죠. 네.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첫 번째로 12년을 사역했던 지역을 현지 교단에 이양했고요. 또 두 번째 사역하는 지역도 교회당을 세우고 그리고 학교를 세웁니다. 그러면 이제 주일날은 교육관이 되어주고 주중에는 제가 사역하고 있는 도시의 시에다 의탁해가지고 교사를 보내달라 해서 집시 아이들이 학교 가는 아이들도 있지만 지금 법률이 바뀌어져서 또 못 가는 어른들과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방과 후 학교처럼 그 시에서 파견한 선생님들이 오면은 저희 교육관을 쓰게 하고요. 그리고 이 교육 그리고 또 저희들도 이 두 번째 교회도 곧 현지 교단에 이양할 겁니다. 네. 하고 또 한 번 곳을 더 개척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저희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선교센터를 그 집시 사역 그 신학교 내지 또 그들의 꿈을 키워갈 수 있는 그 사역센터로 내어놓을 계획입니다. 네. 그렇게 두 군까지는 안 되고 한 3곳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공동체가 3개 이상 있을 때에 저희 센터가 그들을 위한 바람직한 그 법인이가 됐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많이 그 오랜 동안 사역하시면서 당한 일들이 많고 어떤 때는 그만두고 싶은 생각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도 집시에 대한 그 어떤 애틋한 사랑이 많이 있어 보이시거든요. 근데 애증 관계라고 할까요? 예, 뭐 미움과 때로는 왜 그렇게 안 그렇겠습니까? 화가 나기도 하고 막 욕이 나올 때도 있고 그런 때도 있죠. 네. 특히 저희 센터가 있는 집시 마을은 마약이 유명해요. 이제 나쁜 사람들이 이렇게 단순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그 약을 이렇게 공급함으로써 판매자가 되게 하고 또는 소비하는 소비자가 되게 해가지고 안 그래도 이렇게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집시형제 자매들이 이 마약에 노출되어 있어서 그 맨정신으로는 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네. 약을 하는 사람들은 또 저한테 이렇게 해코지하는 경우도 있죠. 네. 그래도 그 사람들은 또 저희가 보호해야 될 사람이죠. 네, 그렇군요. 네. 지금 집시를 위해서 좀 저희가 우리 한국 교회나 또 미국 교회들이 좀 많이 도와주셔야 될 텐데 우선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들이 손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단기 선교사들이 필요합니다. 네. 집시 형제들은 언어가 그 사람들 음악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네. 그들에게 기타만 가르쳐줘도 그 가르치면 찬양을 통해서 복음이 그대로 전해지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우리 집시 형제들을 위해서 운동을 좋아하는 젊은 형제들이 와서 같이 뛰놀아 주기만 해도 그 하나님의 품성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다른 것보다도 사람이 합니다. 네. 단기 선교사님들이 많이 다녀갖고 훈련도 받고 가는데요. 그래서는 비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6개월까지는 이상이었거든요. 네. 3개월 들어올 때 미국이든 한국이든 3개월은 그 관광 비자가 되어지고 한 번 더 연기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6개월간 있는 데는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제발 기타 사역자들도 필요하고요. 네. 또 여러 방면의 단기 사역자들이 필요합니다. 네. 또 동시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집시는 일방적으로 주어야 하는 예, 그런 거라 이제 재정적으로도 네. 어려운 부분은 그리스 일반인들도 경제 위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집시 형제들은 더 어려운 거죠. 그나마 정부에서 나오던 보조금 같은 것이 제일 먼저 삭감되어졌고 네. 집시 형제들이 그렇다 해가지고 일거리가 마땅한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제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집시 형제들과 같은 가난한 사람들이 위기 상황에 있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스 위기가 또 동유럽의 경제 위기가 집시 형제들 같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타격을 입게 되죠. 네. 그래서 물질적인 도움은 끝이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기도만 하고 때에 따라 순간순간적으로 예를 든다면 어린 아이들에게 너무 엄마가 어려서 아기를 낳다 보니까 모유가 안 나오는 경우 네. 그들이 아기들이 먹을 때에 분유가 필요한데 그 분유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경우에는 저희 교회가 네. 그 집시 형제들이 헌금하는 거죠. 물론 네. 저희들하고 그 네. 돈으로 해서 제일 먼저 그 아이들 공급하지만 때로는 많이 모자랄 때가 있어서 의사 선생님들에게 또 부탁해가지고 공급받기도 하지만 모자랄 때도 있기는 많죠. 네. 아, 그렇군요. 네, 우리 이제 집시 선교 어떻게 보면 집시에 대해서 뭐 책을 쓰셔도 아주 뭐 전문가로 이제 쓰실 때가 됐는데 네. 혹시 뭐 그런 계획도 좀 있으신가요? 제가 최근 많이 권유를 받습니다. 권유를 받고 저도 보고 싶은데 시간이 안 나, 게을러서 그런가요? 예. 예, 시간도 안 나고 그래서 근데 아주 흥미로울 것 같아요. 네. 한국에 알려진 집시 이해와 현장에서 바라본 집시 개념의 차이는 너무 뚜렷하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제 마음은 그 낭만적인 그 집시 이가들이 아니라 어려움 받고 힘들어 사는 그들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것이 제 마음이어서 쓰고 싶지만 아직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네. 한 번 쓰고 싶습니다. 네. 우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에게 예, 우리 선교사님 한번 좀 부탁의 말씀이 있으시면 우리 성도님들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 선교사님들이 사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었고 했던 것도 저희 미국 여기 이곳에서 단기 선교사로 오셨던 우리 선교사님 네 분이 장기 선교사로 헌신해서 네. 이제 파송받는 예배에 제가 참석해서 이 자리에 방송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집시 형제 자매들이 이탈리아에서 썰이 당한 그런 흉악한 부분도 있지만 솔직히 들어가 보면은 또 어느 누구보다도 착한 면을 가지고 있는 심성이 고운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이들을 위해서 관심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할 수만 있다면은 혹시 젊은이들은 이곳에 저희 그리스에 와서 집시 형제들을 사역함으로써 좋은 봉사와 헌신 그리고 또 다른 문화 그리고 집시 이해를 하는 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참 우리 여러 선교사님들 말씀 많이 듣기도 하지만 특히 집시라는 대상이 일반 정말 어떻게 보면 그 결과도 그렇고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고 시간이 많이 필요한 그런 사역이신데 하여튼 우리 선교사님 말씀 듣고 많이 개인적으로 존경이 되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동시에 또 우리 KWMF의 네. 예, 또 임원이시기도 하신데 예, 지금 맡은 지역이 어디시죠? 동유럽 회장으로 있습니다. 네, 동유럽 회장님이시죠? 네, 네. 제가 초교파적으로 동유럽 한인 선교사 협의회의 봉사를 좋았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네. 수련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이 좋았고, 그래서 그 섬김을 오랫동안 임원으로 해왔고, 그리고 회장으로도 했고, 이런 것들이 이제 MF의 동유럽 회장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우리 그 동유럽에 지금 한인 선교사님들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많습니다. 한 500명 가까이 될 겁니다. 동유럽에는 이라고 하면은 발칸 전 지역이죠. 그리스부를 시작해가지고 폴란드에까지 이르는 발칸 반도에 시작해서 동유럽 지역과 그리고 최근에 동유럽이라고 이렇게 되어진 우크라이나까지 포함시키기 때문에 그 러시아를 뺀 중앙아시아 러시아와 중앙아시아를 뺀 지역이다 보니까 나라도 많고 선교사님들도 많습니다. 네.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아직 동유럽 지역에는 선교사가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옛날 유고슬라비아 연방 때에 각계
나왔던 나라 가운데 최근에 한두 명 들어와 있어가지고 예를 든다면 보스니아 같은 데는 네. 2가정, 크로아티아의 1가정, 그리고 몬테니그로의 1가정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쪽이 모슬렘이 강한 거로 알고 있는데. 모슬렘 강하죠. 모슬렘도 네. 강하고 또 정교회권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공산주의에서 오랫동안 그 생활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혼란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선교사들이 많이 필요한 지역인데 네. 왜 그런지 모르게 아직까지 선교사님들이 참 귀합니다. 네. 한 나라에 한두 명 있는 나라가 별로 그렇죠. 없는데 네. 동유럽의 대부분 그 유고슬라비아 연방 해체 국가들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사실은 우리가 선교지 그러면 이상하게 한국교회나 일반적으로 아프리카나 아시아 뭐 이런 쪽이지 유럽까지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네. 특히 동유럽은 굉장히 네. 복음으로 낙후된 지역이라고 볼 수가 네, 있죠. 그렇죠. 그리고 네. 아프리카도 가야 되고 남미도 가고 다 가야 되지만 이제 그 상대적으로 동유럽 쪽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안 오니까 또 제가 이렇게 보면은 동유럽의 선교사님 연령대가 선교지 경륜이 대부분 10년 넘어간 분들이지 신임 선교사들이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어느 지역인지 보면은 선교사 수급 문제 그리고 이렇게 젊은 선교사님들이 안 계시다 보니까 사역이 노후화돼 가는 이런 부분이 조금 있는데 별개의 말씀 같지만 그 혹시 선교를 준비하시는 분이라든지 파송을 준비하는 교회들은 동유럽 지역에도 굉장히 많은 그 사역의 그 현장이 있고 필요가 있고 또 해야 될 목적이 있는 곳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그 동유럽이 우리 한인 선교사들한테 네. 좀 처음 정착하거나 접근할 때 그게 좀 어려운 지역인가요? 좀 쉽다고 얘기할까요? 어려운 어떻게? 지역이라면 어려운 지역일 수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화이트 피플이잖아요. 네. 근데 이들이 처음에는 그렇지만 언젠가 보면은 약간 그런 것을 가지고 보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또 그 문화적으로도 우울하다고 이렇게 네.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그들은 선교지입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네. 그리스의 김수길 선교사님 특별히 그 집시 선교를 아주 집중적으로 하시는데 오늘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MF의 또 이제 동유럽 네. 지역 회장님으로도 봉사하시는데 오늘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 전체 또 우리 동료 선교사님들에게 또 격려의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네. 선교사님들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현장도 어렵고 힘들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초심을 잃지 아니하고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더 날마다 되새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힘쓸 때에 우리 사역이 살고 한국 모국 교회가 살고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날이 속히 오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 김수길 선교사님 끝으로 연락처를 좀 어떻게 하면 연락을 드릴 수 있을까요? 네. 이메일로 드릴까요? 네. 페이스북. 이메일이 좋겠죠. 네. 이메일과 전화번호가 있는데요. 네. 저는 그 수길입니다. SOOKIL 그리고 언더바를 합니다. 네. 그리고 K 이게 김수길이란 말이죠. 네. 그다음에 알파 골뱅이고요. 야후닷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저의 전화번호는 그리스 국가 번호가 30입니다. 그다음에 2310 587-433이 저희 집 전화번호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스 사역이나 또 지시 사역 그리고 동유럽 상황에 대해서 궁금하시면은 우리 선교사님 이 방송을 통해 방송국에 연락하셔도 되겠고요. 또 제게 직접 연락 주셔도 제가 알고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다시 한번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김수길 선교사님 이메일 주소는 SOOKIL 그다음에 언더바 밑줄 치시고 K 그다음에 골뱅이 yahoo.com 그다음에 이제 번호는 국가 번호가 30입니다. 그다음에 2310 587 433 네, 이 인포메이션은 저희가 이 방송 밑에
글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의 김슬기 선교사님 특히 집시들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단기팀도 보내주시고 또 방문해 보시고 또 재정도 좀 후원해 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마지막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저 진행에는 김정한 선교사였습니다.